자, 오늘은 김준성 쌤 프린트 산화 언어 파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산화 언어 파트를 정리를 먼저 해놓고 아마 김준쌤이 산화 반응까지만 할 것 같아. 조합 반응까지 해버리면 추성행이 기말고사 때 너무 할 일이 없어지잖아. 산화 반응까지 할 것 같은데 안녕. 요 스윙을 프린트에는 조금은 좀 방대한 양이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한번 좀 읽어보고 요 세 번째 페이지부터 본격적인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광합성과 산소 발생. 우리가 완자책에서 배웠을 때 광합성도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는 광합성에서 일단은 내가 외워두라 라고 했었는데, 수연아 뭐 외워두라 돼? 일단은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외워두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환 물산 이렇게 외워두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일단 적어놓고 외워도 이환물산은 뭐냐?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되고 물은 산화됩니다.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는 환원되고 물은 산화됩니다. 이산화탄소는 환원되고 물은 산화됩니다. 이환물산 요거 우리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밑에 광합성에 대한 반응식이 적혀 있는데, 여기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반응을 해서 포도당이 된다. 그러면 결론은 이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되고 물은 산화가 됩니다. 일단 우리 결과를 외우기로 했고, 그리고 김준성 쌤 프린트에는 이 광합성과 관련되는 뭔가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 역사는 아니지만 과거의 흐름을 좀 적어놨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다. 내하고 같이. 원시지구의 최초 생명체는 영양소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양소 스스로 만들지 못하죠. 우리 같은 생물들을 종속 영양생물이라 합니다. 다른 걸 먹어야 되는 사람들. 그럼 영양소를 스스로 만드는 아이들은 무슨 영양생물이라 하나? 독립 영양생물이라 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쌀을 수확해서 밥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지만 식물들은 저거 스스로 밥을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 이거죠. 광합성을 통해서. 그러면 어쨌든 당시 지구에는 영양분이 있었으니까 그걸 먹고 사는 종속 영양생물들만 있었는데, 그 생물의 수가 급증을 하면서 영양분, 유기물이 부족해지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영양소를 만드는 독립 영양생물이 출현을 했다. 진화를 한 거죠.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 포도당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생명체들이 등장을 했다.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생명체들이 등장을 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랑 산소기체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우리는 광합성을 알고 있다. 그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최초의 광합성 하던 생물들은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이 아니라 수소 또는
황화수소 H2S 요런 아이들의 수소를 이용을 했다. 요런 아이들의 수소를. 지금은 물의 수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냈는데 최초의 광합성 생물들은 물이 아니라 물을 원료로 쓰지 않고 H2나 H2S 야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수소나 황화수소는 대단히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살궁리를 하겠죠? 얘네들이 또 살궁리를 해서 광합성하는 방식을 변경을 하는데 그 방식 변경된 게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 물은 바다에 천지에 널린 게 물이니까 H2S보다는 H2O를 이용하는 광합성이 좀 더 편리할 거다. 재료가 넘쳐나니까. 물은 지구에 꽉 차 있으니까. 자, 그러면 최초의 광합성하는 아이들은 H2 또는 H2S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 양이 부족하니까 광합성이 효율적으로 잘 안 되더라. 그래서 H2O 요거 이용해서 광합성하면 물이 얼마나 풍부하겠냐. 그래서 H2O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녀석, 그 녀석이 남세균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좀 오해를 하게 서술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우리가 지질 시대를 배울 때 저거 지구과학 쌤한테도 배울 텐데 지구과학 쌤도 뭐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겠지만 광합성, 최초의 광합성 생물을 남세균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세균 말고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 근데 남세균의 역사는 뭐냐면 요걸 이용해서 광합성하는 최초의 생명체,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하는 H2S나 H2를 이용해서 광합성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거죠. 뭔 이해되는 지금? 네. 그러면 남세균이가 등장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물을 이용한 거야. H2O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지구에 널린 게 물이니까 남세균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광합성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물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수소기체를 뽑아내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나면 산소기체가 조금 노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면 물에 있는 이 산소가 O2로 변신을 해서 우주공간이란다. 지구로 방출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H2S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면 수소를 뽑아내어서 가더라도 이 황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물을 이용을 하면 H2를 뽑아내서 가면 산소기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산소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자, 그래서 광합성의 결과 산소가 만들어졌는데 이 산소로 인해서 혐기성 생물이 대폭 감소했다. 혐은 뭐고 좋아한다는 거 싫어한다는 거? 싫어한다. 산소를 싫어하는. 산소가 많아지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은 대폭 감소하고 호기성 생물. 호는 무슨 호자고? 조을 호자죠. 조을 호자 한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엄마와 아들. 엄마와 아들. 아닌데? 여자랑 아들. 이게 내가 잘못 쓰나? 딸하고 아들인데. 아들, 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 이거죠. 이게 좋은 호자입니다. 이거 했는데. 자, 그래서 호기성 생물이 급증을 했다. 그러면 어쨌든 산소가 많아졌다 이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산소니까 강한 산화력 때문에
다른 형태의 생물들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도 있었으나 산소를 호흡에 이용을 하면서 이제 애들이 자꾸 진화를 해 갈까 아이가 산소가 풍부해지는데 산소를 가지고 호흡하는 단계로 발전을 하면서 남세균들이 더더욱 번식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남세균은 산소를 좋아하고 산소 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산소 가지고 세포 호흡까지 실시를 한다. 그리고 산소를 싫어하는 나의 경쟁자들은 점점 죽어간다. 그러니까 남세균들이 굉장히 열심히 번식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다에는 남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 그럼 이 남세균들이 광합성을 더더욱 열심히 했겠죠? 그러면 산소가 추가로 더 발생할 거고 대기에 산소가 축적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산소가 대기에 점점 쌓여가고 있을 때 당시 지구 상황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엄청난 세기의 자외선이 지구로 도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바다 속에 살았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엄청난 세기의 자외선이 도달을 하니까 자외선이 도달하지 않는 바다 속에서 생물들이 살았다. 근데 이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기체를 내뿜어 주면 이 산소 기체도 자외선한테 뚫 맞아가지고 O2가 산소 원자 두 개로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O2가 산소 원자로. 그럼 여기에 추가로 또 O2가 배출이 되게 되면 O랑 O2가 만나서 O3가 된다. 여기도 O2가 만나서 O3가 될 겁니다. O3. 그럼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기체를 계속 내뿜어 주면 대기 중에 O3, 오존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이 오존이 성층권 저 위에 잔뜩 누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 오존의 아주 대단한 특징은 자외선을 잘 흡수를 하더라. 그래서 지구로 도달하던 자외선이 오존한테 잡아먹히면 지표까지 자외선이 도달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이 서서히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네요. 바닷속에 살다가 서서히 빠져나왔다. 이런 아이들을 뭐라 하죠? 양쪽에서 다 살 수 있다. 양서류로 합니다. 그럼 양서류는 언제 등장을 하대? 이때 고생될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니까 수중의 동물들은 육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성민아, 저 2번 강의실에 에어컨 틀어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너가 다시 반에 수업을 할 거고 여기 나중에 수업도 해야 되겠다.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2번 3번 너무 덥다. 수중의 동물들은 육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들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유기물로 바꿨다. 이 유기물 누군데 이름이? 저 유기물은 뭐냐? 수연아. 아니죠. 포도당이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유기물로 바꿨는데 유기물은 포도당이죠. 그 유기물의 에너지를 우리가 먹고 사는데 활용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 그러면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간 후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이거를 뭐 굳이 이 과정을 적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자 보세요.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자 봐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다 속에 여기에 남세균이가 있잖아. 근데 남세균 주변에 물은 어차피 아주 풍부하게 있겠죠.
근데 얘가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산화탄소가. 물은 어차피 넘쳐나는데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있는데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남세균한테 갖다 줘야 된다. 그 갖다 주는 과정을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자, 갖다 주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퐁당 빠지면 물하고 만나서 CO2하고 H2O가 들러붙어서 H2CO3 될 겁니다. 수소 2개에 탄소 하나에 산소 3개, 이 2개 그대로 붙이면 얘가 되는 거야. 얘는 탄산입니다. 탄산. 얘는 탄산이고, 그러면 H2CO3야는 물속에서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로 쪼개질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혹시 뭐 한 번 더 써도 됩니다. 그럼 얘가 H 플러스랑 CO3 E 마이너스로 쪼개질 거고, 요렇게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밑에 있는 설명에서는 이 상태로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바닷속에는 칼슘 이온이 있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HCO3 마이너스 이온이 2개가 붙어서 반응을 진행하겠다 이거죠. 자, 그럼 반응 시켜볼게요. CA 하나랑 HCOO3 3개가 이렇게 만나서 어쨌든 왔다리 갔다리 반응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만 나오면 뭐고? 생성물 땅 H2O. 그 다음에 요거 뭐고? 요거 CO3죠. 그 다음에 CaCO3 흰색 앙금.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요거 CO2 생겨난다. 그래서 CA2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 2개가 반응을 해서 이거 암석 돌멩이 만들고 이산화탄소 만들고 물을 만든다. 그러면 별로 의미 없지만 바닷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대기 중에서 들어간 이산화탄소야. 야를 누구냐? 남세균이가 주변에 있는 물하고 활용을 해서 제품 생산하겠다.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겠다.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환물산이라고 외우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너무 이야기가 길었네, 이거. 좀 더 빨리 가겠습니다. 자, 둘째 페이지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해요. 자, 철광석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남세균이가 바닷속에 퐁당 빠졌죠? 그럼 바닷속에 퐁당 빠져서 남세균이는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죽으면, 그러니까 남세균이가 죽으면 남세균의 시체들이 바닥에 깔렸을 거야. 굉장히 번창해 있기 때문에. 그럼 남세균의 시체들이 바닷속에 깔려있는 흔적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 합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서 언제고? 선캄브리아. 양서류는 언제고? 고생대. 그럼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주로 이거 철광석입니다. 철광석이라는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남겨줬다. 그러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만든 남세균은 철광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남겼다. 남세균 됐고, 남세균은 이전에는 남조류라고 불렀었는데 뭐 됐습니다. 이번에 자, 봐라. 여기
처음 광합성을 시작하던 무렵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지만 지구에 철은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철은 거의 대부분이 핵을 이루었지만 상당량의 철은 지각과 멘틀에 남아 있었는데 산소가 없던 선캄브리아 시대 바닷물에는 다량의 철이 바닷물 속에 녹아 있었다. 근데 철은 물과 만나면 쉽게 녹슬 수 있는데 걔가 녹이 쓰는데 필요한 게 누구다? 산소가 필요하다. 철이 녹을 쓰는데, 철이 녹 쓰는데 필요한 게 뭐다? 산소다 이거죠. 근데 철은 물만 나면 녹을 쓸 수 있는데 물만 있어야 녹이 잘 안 쓸어. 근데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배출해 주니까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철이 녹슬어 가지고 철광석이 돼버린다. 땅속에 착착착 쌓여버린다 이거지.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 속에 산소를 공급을 하니까 바닷물 속에 있던 철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철이 되면서 바닥에 착착 쌓인다 이거죠. 그러면 물에 녹아있던 철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철, 아주 대표적인 형태 Fe2O3 이 형태로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몇 억 년 동안 이 작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 산화철이 엄청난 양의 바닷속에 착착 쌓이겠죠. 그러면 이 철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캐내가지고 사용하는 철광석청이다 이거죠. 철광석. 저걸 캐가지고 순수한 철을 뽑아내면 된다 이거죠. 물론 철광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저기 산화철이 쌓일 때 중간에 모래 알갱이들도 쌓이고 진흙도 쌓이고 하겠죠. 자, 어쨌든 모래가 쌓이거나 점토가 쌓이거나 그 사이사이에 철광도 쌓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호상철광층이라는 모습을 띠는데 그 당시에 산소 양은 현재 대기의 양보다 한 20배 정도는 많았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철광석이 지금 채굴되는 철광석의 9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야. 철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Fe2O3 산화철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적어놓자. 철이 산소랑 반응을 했으니까 이 철은 산화, 이 산소는 그러면 환원,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Fe2O3 얘가 땅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다. 이게 철광석이야. 근데 얘를 우리가 캐가지고 순수한 철을 뽑아낼 건데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 자, 그럼 뒤로 가봅시다. 철의 재련은 어디서 합니까? 용광로에서 합니다. 자, 철의 재련과 관련되는 반응식들이 몇 개 있는데 자, 반응식들을 여기서 살펴보면 자, 보세요. 준비물이 철광석, 그 다음에 코크스, 석회석 이 세 개를 넣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실험에서의 최대 목표는 이 철광석 Fe2O3 야를 어째저째 쿵짝쿵짝 해서 Fe2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는 핵심입니다.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코크스하고 석회석 CaCO3 탄산칼슘의 주성분인 석회석도 같이 넣어준다. 근데 이 CaCO3는 가열을 해주면 용광로 속에서 가열을 하면 CaO랑 CO2로 쪼개지게 되고
코크스는 가열을 해주면 두 개의 탄소가 두 개의 일산화탄소로 변신한다. 이게 연소가 불완전 연소가 되거든. 깨끗하게 연소가 안 되거든. 그러면 석회석얘가 하는 일은 뭐냐? 석회석은 이산화탄소는 그냥 날아가 버릴 거고 핵심은 이거야. 이거 CaO, 산화칼슘. 자, 철광석은 땅 속에 묻혀 있었던 녀석이니까 잠이 많이 옵니까? 잠이 오면 좀 일어서서 좀 들어도 된다. 그 책상 위에 앉아서 수업 들어도 되고. 자, 철광석은 땅 속에 묻혀 있다 보니 철광석 사이사이에 모래 알갱이들이 좀 있거든? 그 모래 알갱이들이 SiO2야. 이산화규소. 그럼 이 모래 알갱이들이 CaO랑 만나면 CaSiO3가 되는데 야를 슬래그라고. 슬래그는 밀도가 커서 이 용광로의 제일 아래쪽에 좀 아래쪽에 깔리게 됩니다. 그 아래쪽에 깔린 슬래그를 뽑아내면 된다. 그러면 야가 불순물인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노마가 필요한 거고 이노마는 얘가 연소되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석회석을 넣어준 이유가 뭐냐라고 혹시 물으면 석회석을 넣어준 이유는 불순물 제거하려고 넣어준 겁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크스는 용광로 속에서 산소랑 반응을 하는데 코크스가 산소랑 깔끔하게 반응을 하면 CO2가 만들어져야 될 거야. 근데 코크스는 산소랑 깔끔하게 반응을 못해서 CO가 만들어진다고.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생산이 돼. 코크스는 잘 안 타. 그래서 산소가 빠르게 침투하지를 못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고. 그럼 수연아, 일산화탄소의 장래 희망이 뭐겠니? 이산화탄소가 장래 희망이겠죠? 여기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장래 희망이다. 자, 그래서 용광로 속을 일산화탄소가 돌아다니다 보니 야가 있네. 야, 이산소 3개를 주름주름 들고 있는 아이가 있죠? 이산소를 하나 떼오면 얘 뭐 되니? 이산화탄소 되겠죠? 그럼 여기 3개의 이산화탄소가 가서 하나, 둘, 3개 떼오면 3개의 CO2 될 거고 그리고 철이 2개다. 그럼 2개의 Fe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용광로 속에서 코크스가 만들어낸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이랑 반응을 해서 3CO2 되고 Fe를 만들어야겠네. 순수한 철을 만들어야겠네. 그럼 이 당연히 산화하는 반응이니까 Fe2O3는 Fe가 되었다. 오케이, 얘는 환원. CO는 CO2 되었다. 오케이, 얘는 산화. 이렇게 되겠다. 산화, 환원.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순수한 철을 생산해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위에 철의 재련 과정에서 등장하는 화학 반응식 설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광합성, 이거 철광석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생성되면서 재련하는 거, 그 다음에 메테인의 연소 반응 이런 거 대표적인 산화하는 반응 예를 들어놨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산화환원 반응의 예다. 그리고 우리 완자책에서는 뭐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산화하는 반응의 예 해가지고 막 이렇게 3개 등장을 했지. 자, 오케이. 자, 뒷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뒷페이지로 가기 전에 1분 30초만 휴식을 좀 할게. 너무 좀 피곤한 상태인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이.
자, 다음 뒷페이지. 산소와 산화 하는 말은 그런 이야기다. 우리가 이제 완자책에서 배웠을 때, 다른 책에서 배웠을 때, 산소를 가지고 정의할 때, 산소를 얻으면 이건 산화고, 산소를 잃으면 이거는 환원입니다. 내한테 산소가 와서 달라붙으면 나 산화된 겁니다. 내한테 붙어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그건 환원된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 예로 붉은색 구리를 불꽃과 반응을 시켜주면 구리가 검게 변합니다 라고 적어놨네. 그리고 이거 전에 내가 수업할 때 구리는 색깔 외우자 했죠. 일반적인 구리는 붉은색, 산화 구리는 검은색, 구리 이가 양이온, 구리 이온은 푸른색. 일단 기억을 해놓고 반응식을 써보면 구리하고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하면 CO가 됩니다. 근데 두 개의 구리가 O2 기체랑 반응을 하면 산화 구리가 됩니다. 붉은색 구리가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하면 검은색 산화 구리가 됩니다. 붉은색 구리를 겉불꽃, 산소가 풍부한 겉불꽃에서 반응을 시켜주면 검은색으로 변한다. 구리가 검게 변한다. 구리가 검게 변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검게 변한 산화구리를 속불꽃에다가 반응을 시켜주면, 속불꽃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그래서 산소랑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은 탄소가 존재합니다. 탄소가. 그래서 그 탄소가 반응을 한다 이거죠. 산화구리가 CuO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탄소랑 반응을 하면 Cu가 되면서 CO2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 CO2 되려면 얘가 두 개 있어야 되고, 얘 두 개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검은색 산화구리가 불완전 연소된 탄소랑 반응을 하면 붉은색 구리가 된다. 이건 속불꽃에다 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가니까 얘는 환원될 거고, 여기에 산소가 들러붙으니까 이 탄소는 산화가 되겠죠.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은 이해가 되겠죠. 지금부터 나오는 건 전부 다 산화하는 반응이 맞습니다. 특별히 구리는 색깔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자. 이건 뭐라 적어놔야 되지? 오시데이션하고 리덕션. 산화는 산소를 그렇게 적어놨나? 그렇게 적어도 될 것 같아. 그냥 뭐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지금 여기 산소를 가지고 정의하는 거 이게 다잖아. 산소를 얻으면 환원은 산소를 잃으면 환원. 자, 그러면 이 페이지는 구리하고 산소의 반응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산화환원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로 우리 사철 그림 40페이지. 여기까지 다 나갈걸 중간고사 때. 산화하는까지는 그래도 김준 선생님이 해야 안 되겠나?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금속의 상대적 반응성, 금속의 상대적 반응성 인데
재미삼아 하나 적어 놔봅시다. 내가 그냥 재미삼아 적어주는 거야. 칼카 나마 알아철 니주납 수구수은 백금.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납 수구수은 백금.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재미삼아 일단 한번 적어놔 보세요. 사는데 혹시 필요한지.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납 수구수은 백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실험에 의해서 순서를 정의한 금속의 반응성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 반응성 순서에서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반응성이 크다.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반응성이 크다. 그럼 금속들 중에서 금속의 반응성 제1등 넘버 1이 누구다? 칼륨이다 이거죠. 금속들 중에서 반응성 꽁탱이 누구다? 금이다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금속들, 일반적인 금속들을 순서대로 그대로 나열을 해준 거다. 그러면 금속이란 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금속은 열과 전기를 잘 전도합니다.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합니다. 녹는 점이 대체로 높습니다. 자, 금속은 금속입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금속의 반응이라는 게 열과 전기를 잘 전다. 이건 반응은 아니죠. 고체다. 이건 반응은 아니죠. 금속이 반응한다는 것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게 반응한다는 거고,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전자를 쉽게 잃는다.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결론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걸로 그냥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예진아, 네. 철과 구리 중에는 누가 반응성이 더 크니? 철이요. 철이 반응성이 더 크죠? 네. 그러면 철과 구리가 대결을 하면 누가 이온으로 존재하겠니? 철이 이온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자,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 Cu2 플러스 SO4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아연 판때기를 담궜다. 아연은 양이온이 될 수 있는 녀석이죠. 에? 네. 아연의 경쟁 상대는 누구? 시. 구리죠. 구리와 아연이 제일. 네. 근데 구리는 여기 있고 아연은 여기 있죠. 그럼 반응성이 누가 더 큽니까?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큰데 지금 요놈이 금방지게 구리 이온이 되어 있죠. 아연이 봐줄까? 안 맞아. 구리 쫓아내고 지가 이온이 돼. 그러면 구리 2가 양이온 2는 좀 가라. 내가 이온이 될 거다. 이렇게 변신을 해버릴 거라고. 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반응식을 적자면 CuSO4랑 아연이 반응하면 ZnSO4 되면서 구리가 쫓겨나겠죠. 실제로는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고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된다. 그래서 구리 이온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구리가 되고,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는다 이거죠. 그래서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고, 아연은 전자 두 개를 잃고 산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반응식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 가능성 순서를 봤더니 가능한 이야기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단 대충 그거 봤고,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한번 보죠.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CU랑 근데 내가 출제하는 김주성 형님이라면 안 되는 걸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CU 금속이랑 N이온이죠. 불이는 0이 있는데 N은 0이 있지. 누가 반응성이 더 커요? CU가 반응성이 더 큰데 내보다 반응성이 작은 N이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지.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반응하라고. 불이가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N은 금속으로 속출시켜라 이거죠. 반응이 진행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연과 수소. 아연과 수소. 누가 반응성 크냐? 아연이 크잖아. 아연이 크잖아? 그럼 이거 가만 안 놔둬. 반응해야 돼.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녹아 나오고 수소는 수소 기체로 속출이 돼. 속출이 아니라 기체로 환원이 돼야 돼. 그럼 얘는 환원이고 얘는 산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금속의 반응성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하, 갑자기 좀 섭섭하게 또 할로젠 반응식을 적어놨네요.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외워야 됩니다. 할로젠은 이건 참고 F2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인데 요거 반응식을, 요 반응성의 순서를 이렇게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자, 할로젠 17조 원소인 할로젠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일가 음이온이 되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 염소가 브로민보다 반응성이 더 크지? 그러면 브로민과 염소 중에서 누가 이온으로 되고 싶어 한다? Cl. 근데 얘는 무슨 이온이야?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 이 둘이 붙으면 얘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반응식처럼 EBr 플러스 Cl2 있죠? 반응성 얘가 더 크잖아. 얘가 이온으로 변해야지. 그럼 얘는 ECl 되면서 Br2 쫓아내야죠. 아니면 반대로 써볼게. ECl 하고 Br2가 만났다. Cl2, Br2. 이것도 애들이 생각 없이 Cl2 플러스 EBr 이렇게 반응식을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 Cl과 Br 중에서 반응성이 누가 크니? Cl, 그죠? 반응성이 큰 놈이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지? 됐어. 반응할 필요 없음.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요렇게 써놨을 때는 이런 반응 진행됩니다 하면 되고, 요렇게 적혀 있을 때는 반응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금속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ZN2 플러스 이온이 들어있는 데다가 구리를 넣어주면 산화하는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ZN CU2 플러스 됩니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 검토를 해야 돼. 아연과 구리, 아연, 누가 반응성이 크니? 아연. 아연이 반응성이 큰데 아연이 이온으로 존재하죠? 그러면 반응해, 마라? 반응하지 마. 안 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반응성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려면 저 순서를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좀 더 명확하게 써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니, 민서야? 자, 한지윤 계속 자는데 어떡하지? 우리 지금 한지윤 자는 것 때문에 수업을 좀 중단에 할까? 일어나. 뭐 일어나라는 아닌데 일어나서 좀 있으면 잠기 할 거야. 진짜 확실해. 자, 아연 이가 양이온으로 변신하고 여기 밑에 많은 반응을 뭘 적어야 되겠노? CU2 플러스가 어느 데냐면은
CU2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CU 됩니다. 요거 적어주면 이거 환원이겠죠. 아,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그 이야기 하려고 요거를 적어준 겁니다. 이 페이지의 목표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적어놨네요. 금속의 반응성 비교.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전자를 잃기가 쉽다. 그러면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가 반응성이 크다라고 나는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 순서 칼카나마, 아라철, 니준합, 수구수원, 백근. 내가 여기에 적어주기는 했는데 이거를 굳이 다 안 외워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좀 외워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근데 안 외워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 자, 그러면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전지까지. 자, 이 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자, 화학 전지 이야기는 자세히 안 하고 그냥 볼게요. 자, 이거 판단만 해봐요. ZN하고 CU2 플러스. 자,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이 될까요?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니? ZN, 아이언이 더 크지? 그러면 아이언은 이온으로 넘어 나가고 금속 구리는 석출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반응이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되네. 자, 이 반응이 진행됐어. 이 반응이 진행됐으면 아연과 구리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큰 거고? 아연이 구리보다는 큽니다. 그 다음에 아연과 수소 했더니 반응 진행됐지? 그러면 아연이 이온으로 넘어 나갔잖아요? 그럼 아연과 수소 중에서는 누가 더 크다?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아연이 이온으로 변하지. 인정? 예? 아연 하니까 예진이가 생각이 나. 왜? 자연이요? 자꾸 생각나요. 자, CU하고 수소가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누가 반응성이 커? CU요. CU가 반응성이 아니지. 수소가 반응성이 더 크죠. 수소가 반응성이 더 큰 놈이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지. 이거 반응 진행해야 돼, 말아야 돼? 할 필요 없어요. 수소가 구리보다는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정리한 게 ZN, 수소, 구리 이 순서대로 반응성 순서가 잡힙니다. 나는 외워서 한 게 아니라 실험 결과를 토대로 반응성 순서를 잡았다 이거죠. 그러면 주성행님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C는 반응 안 함. B 플러스 C는 B 플러스 C 플러스 B, A, B, C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겠죠. 이렇게 문제에 쫙 적어준 다음에 A, B, C의 반응성 순서대로 반응성이 제일 큰 놈을 골라라. 뭐 반응성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렇게 적을 거라고. 주생님이 또 객관식은 잘 안 되고 서술형만 되잖아. 아니가? 아, 저번에 객관식만 냈었나? 계속 객관식. 아, 그래? 그럼 이거 이제 문제를 낸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이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A와 B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큽니까? A가 반응성이 더 크죠? 네. 자, 요걸 토대로 했을 때 A와 C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더 크니? C. 아이고, 끝나버렸네?
이거는 누가 더 크니? C. C가 더 크네요. 아, 이거 좀 섭섭하네. 너무 한 방에 끝나버렸네. 그러면 반응성 순서가 C가 1등, A가 2등, B가 3등. 요 결과를 토대로 반응성을 순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할로젠 가지고도 낼 수 있고 일반적인 금속 가지고도 낼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주성행 스타일. 나올라는 게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검토해 보자. 가 뭔가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해. 아연과 수소 비교해야지. 네. 아연이야, 수소야. 아연.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큰데 네. 수소가 이온으로 녹아 있죠. 네. 아연이 살살 녹아 흘러내려야지. 아연 금속이 녹아 내려야죠. 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연과 수소 중에서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다고? 아연의 반응성이 더 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연이 금속 아연이 아연 2가 양이온으로 녹아 나오면서 여기에 전자를 두 개를 두고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 이온 두 개가 가서 전자 두 개를 먹고 수소 기체가 되겠네. 여기서 기포가 뽀글뽀글 발생하겠네. 아연 금속은 녹아 나오고 금속 표면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기포가 발생한다. 응? 그 수소가 왜 전자를 먹는 거 수소 기체라고? 수소가 전자를 먹으면 수소 원자가 되겠죠. 네. 근데 지구상에 있는 이 수소 원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왜? 옥텟 규칙도 만족하지 않고 존재하기 힘들어, 이 형태로는. 그러면 내가 수소 이온인데 전자 하나 먹어서 수소 원자 됐지. 그럼 내가 이렇게 전자 먹고 있을 때 내 옆에서 또 전자 하나 먹고 있는 수소 원자가 있을 거라고. 야, 둘이 바로 들러붙어서 H2 되버려. 내가 수소 원자고 니도 수소 원자라 치자. 그럼 니는 니 나름대로 가서 전자 하나 먹었어. 나도 내 나름대로 가서 전자 하나 먹었어. 그럼 니는 수소 원자, 나도 수소 원자로 우리가 존재하면 되는데 이 상태로는 니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나도 굉장히 불안정하거든? 바로 붙어버린 거야. 그러면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H2가 된다. 그럼 실제로는 두 개의 H 플러스가 와서 두 개의 전자를 먹고 H2가 되는 이 반응이 동시에 그냥 진행돼 버려야 돼. 그게 순리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상태로 존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양을 검토해보자. 자, 요거는 반응이 안 일어나요. 구리와 수소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크니? 수소요. 수소의 반응성이 큰데 반응성이 큰 놈이 이온으로 존재하죠. 반응 안 돼.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반응 나눴네? 아!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붙여준 거네요? 가와 나를 두 개를 이렇게 벽에다가 연결해서 붙여놨네? 안녕. 이거 반응 돼, 안 돼? 돼. 아연이 녹아 나오겠죠? 여기서 수소 기체 발생하겠지? 가의 실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야. 그럼 여기는 반응 돼, 안 돼? 안 돼요. 반응 안 돼. 구리보다 수소가 이온이 더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만 반응이 돼. 근데 아연과 구리가 서로 따로 있었잖아요. 이번엔 같이 넣어놨네요. 자, 그러면 같이 넣어놨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자. 자, 아연과 구리를
따로 넣지 않고 한두 번에 넣었지. 그러면 자 보자. 아연하고 수소하고 반응하겠니 안 하겠니? 해요. 반응해서 아연이 녹아 나오겠죠. 아연 녹아 나올 때마다 수소 2개가 가서 전자 2개를 먹고, 아연이 녹아 나오면서 전자 2개를 버려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2개의 H 플러스가 전자 2개를 먹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겠지. 또 여기에 수소 기체가 들러붙는다. 여기에도 수소 기체, 수소 기체가 자꾸자꾸 생겨나겠죠? 에? 네. 그럼 여기서는 수소 이온과 굴이잖아. 반응해 안 해? 안 해요. 요거 반응 진행 안 돼. 그럼 여기에서 H2 기체가 계속 발생을 하죠? 그러면 H2 막 이 금속 표면에 기포가 들러붙어 있을까요? 아틀이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내가 여기에다가 금속을 담궈 놨는데 이 담궈 놓은 금속 주변에 기포가 계속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이 금속 아연이 녹아 나갈 수 있는 틈이 있나? 없어요. 없죠. 기포가 들러붙어 가지고 이제 아연이 틈이 없어서 잘 녹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소를 만날 틈이 없어서. 그래서 기포가 이렇게 다다다다닥 들러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털면 안 돼. 기포를 털면 기포가 날아가 버리겠죠. 그럼 아니 좀 더 녹아 나오겠지. 그럴 수도 있다. 자, 요거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거야. 또 이거야. 자 보자. 아연이 있죠? 아연 있으면 이 아연이 녹아 나오겠지. 이가 양이온으로. 그럼 여기 전자 2개가 나오겠죠? 그럼 전자 2개가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 2개의 H 플러스가 전자 2개를 먹고 수소 기체 발생하면 여기에서 기포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연이 녹아 나올 때 전자들을 향해서 수소들이 달려가야 되잖아. 근데 아연은 이렇게 녹아 나오는데 수소는 달려가야 되잖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내가 타야 되잖아.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그러면 우리가 좀 바꾸는 거야 작전. 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막 내리는데 2개의 금속을 붙여놨죠. 그럼 전자가 일로 오자. 일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나는 그러면 여기 가서 붙을게. 나는 여기 탈게. 너는 여기서 내려라. 아연아 니는. 아연이는 여기서 내리고 나는 여기서 기포 발생시킬게. 그럼 여기서는 내리고 여기서는 타라. 그럼 여기서는 내려서 기포 발생했죠. 기포 발생했는데 그럼 기포 계속 꽉 쌓이니까 내가 더 이상 못 녹네.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아연이 녹는데 여기서 수소 기체 발생했죠. 그럼 여기에 기포 발생하겠네. 기포 발생하면 뭐가 문제야? 기포 발생하면 접촉 면적이 좁아지죠. 그럼 여기 있는 수소들이 원활하게 가서 들러붙을 수가 없잖아. 그럼 전자를 쉽게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연이 잘 안 녹겠죠. 그걸 개선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요런 거. 또 이런 거. 이거하고 사실 이거는 똑같은데. 잘 보자. 얘랑 얘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아연이 녹아 나오겠지? 전자 2개 버리고. 그럼 전자 2개가 도선을 타고 여기 흘러와서 여기에 붙으면 여기에 있던 수소 2개가 와가지고 전자를 먹고 아연 이온이 되고 전자 2개를 버렸다. 그럼 전자가 도선을 타고 이동을 해서 수소 이온 2개랑 2개의 전자가 만나서 H2 기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연이 녹아 나오고 여기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전자가 여기 돌지.
전자가 이동을 하죠. 네. 전류가 흐르네. 그러면 여기다가 전구를 하나 달면 어떻게 되겠노? 반짝. 불이 들어오겠네. 여기다가 TV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노? TV가 TV가 켜지겠네. 아, TV는 좀 애판걸. 전구를 달면 전구에 불이 오겠네. 그러면 중밀물, 황산, 이온, 황산, 용액, 아연 판때기, 구리 판때기, 전기줄 있으면 전류 흐르면서 전구에 불 켤 수가 있겠네.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캠핑을 갈 건데, 캠핑을 갈 때 황산 한 통, 아연 금속 하나, 구리 금속 하나, 전기줄 하나 전구 매달면 황산 금속 한 통에다가 아연 구리 넣고 전기줄 매달면 불이 켜지겠네요? 네. 그럼 캠핑장 텐트 안에서 불을 켤 수가 있겠네요. 이 중기물을 들고 가면. 이게 전지야. AAA 건전지 이런 거. 이게 누가 만든 이게 이 전지의 이름이 볼타 전지입니다. 볼타 행님은 볼타 전지. 요거의 최대 문제는 뭐겠노? 이거예요, 이거. 기포 발생. 기포 발생하면은 이온들이 원활하게 녹지를 못하니까 전류가 흐르기 어려워져요. 그럼 이 기포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금속을 털어내야 돼. 그 기포를 떨궈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지금 전구에 불 켜고 있었는데 기포 발생할 때마다 털어내야 되잖아. 20초에 한 번씩. 불편하겠죠? 이 불편함을 개선한 전지. 그게 다니엘 전지입니다. 다니엘 전지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을 거고. 지금 이 추승혜님이 볼타 전지를 프린트에 담아 놓은 것도 이제 조금 많이 오반데, 볼타 전지는 그래도 내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저 위에 적혀 있는 금속의 반응성 순서, 그 순서에 따라서 산화 반응 반응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 그 정도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낼 수 있다. 근데 이런 전지가 도선으로 연결을 하면 여기에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금 추승희님이 이야기하는 화학 전지, 케미컬 셀. 그 중에서 요 전지의 이름은 볼타 전지입니다. 볼타 전지. 어쨌든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해서 휴대용 전지를 만들어낸 거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과거의 전지의 형태가 저런 원리들을 그 내부에다가 안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냥 양극, 음극을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그 조그마한 놈 안에다가 세팅을 해 놓은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분해. 선정기 금방 나오는데 오늘 다는 못하겠네요. 그럼 이거까지는 하나 볼게. 자, 전기분해인데 전기분해나 도금이나 전기도금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반응식만 한번 볼게요.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뭘 달았노? 은 달았고 여기는 불이 달았고 여기는 은 이온 이도가 있죠. 그러면 은과 구리 중에서 반응성이 더 큰 놈은 누구? 구리죠. 자, 구리가 반응성이 더 큰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해놨지?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뭐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 흐르고 전류의 흐름과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흐르는 놈은 누구다? 전자.
전자가 이동하겠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놈은 전자다. 자, 근데 이 전원 장치는 뭐냐면 강제로 배터리를 연결해서 강제로 전자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쪽이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쪽에서 전자가 튀어나올 거다 이거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건전지를 달았으니까 전자가 올 거다. 여기서는 전자를 땡겨 갈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N이온이 충분히 녹아 있잖아요. 여기에 전자들이 와서 딱딱 박히겠지. 전자를 향하여 누가 찾아가겠노?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전자를 향하여 달려갈 놈은 누구다? 양이온이 쫓아가겠죠. 여기에 전자가 와서 달라붙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그 끝에다가 숟가락을 하나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굴이 숟가락이다 이거죠. 그럼 전자들이 와서 여기에 전자들이 다다다다다닥 달라붙겠네. 전자들이 다다다닥 달라붙겠네요. 그러면 수용액 속에 녹아있던 은이온이 와서 전자를 딱 만나면 Ag 플러스랑 전자가 만나서 Ag 은 금속이 되겠네요. 여기 은 금속이 땅땅땅땅 이렇게 다 들러붙을 거예요. 그러면 은이 전자를 먹고 여기서 쇠하고 다 달라붙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고 내가 원래 매달아 준 거는 뭔데? 그냥 철 숟가락이었잖아. 그럼 은이온 녹여놓은 상태에서 전원 빡 연결해주면 이 은이온이 여기 와서 착착착 달라붙겠죠. 그럼 이 쇠 숟가락 주변에 은 금속이 한꺼풀 다 뒤집어 쓸 거 아이가. 그럼 이게 은수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쇠 숟가락 바깥쪽에 은을 한꺼풀 익혀주는 작업이야. 이게 은 도금이다, 도금.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은수저가 순수한 은으로 숟가락을 만드는 건 아닐 거야. 쇠 숟가락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런 형태로 은을 도금시켜주는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각 전원에서 일어난 방식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Ag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먹고 은으로 속출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양을 자꾸 공급을 해줘야 되겠는데 Ag가 Ag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하나 뺏깁니다. 그럼 얘가 Ag를 금속 판때기가 Ag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전자를 버리고 나오면 이 전자를 얘가 계속 끌고 가버리겠네. 마이너스 플러스 극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 은 판때기를 달았는데 그 은 판때기가 은 이온을 계속 공급해주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 은이 와서 구리한테 계속 달라붙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숟가락 10개, 뭐 100개도 다 도금할 수가 있겠네. 여기 있는 은이 이온화가 되면서 은 이온을 만들 거고 걔가 구리한테 가서 달라붙는 형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마 요 뒤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건데 일단 아마 은 숟가락까지는 안 올 것 같긴 하거든. 주성이 도금 이야기까지는 좀 안 할 것 같아요. 혹시 한다면 이 몰타 전지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 될 것 같아요. 3번에 수업 안 할 거다. 자, 알겠습니까?
저까지 시험 범위 예상. 네. 마치겠습니다.